저는 17세에 북한 기쁨조로 끌려갔습니다. 10년 동안 김정일과 고위 간부들을 접대해야 했습니다. 한 탈북 여성이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밝힌 북한 기쁨조의 충격적 실상. 강제 처녀성 검사, 인형처럼 훈련받는 소녀들. 그리고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해지는 공포의 시스템. 그녀가 27세에 목숨 걸고 탈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은 1996년 가을, 제가 17살 되던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닷가 마을이라 명태 말리는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하던 그런 곳이었죠.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두부며 김치를 팔아 저와 오빠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중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쯤 되겠네요. 노래를 좀 잘한다고 학교에서 선전대 활동도 하고 얼굴이 좀 예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혁명역사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김일성 주석님 어록을 가르치고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교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당 간부들이었습니다. 반 아이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김순희, 나와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반 친구들은 부러운 듯 또 걱정스러운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교무실 옆 작은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엔 이미 우리 학교 여학생 5명이 서 있었습니다. 다들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지옥이 시작된 게. 옷 벗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자 간부 앞에서 옷을 벗으라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서 있던 여자가 강제로 제 옷을 벗겼습니다. 속옷만 남은 채로 5명이 줄을 섰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자 간부들이 우리를 마치 소나 돼지 보듯이 훑어봤습니다. 키를 재고 몸무게를 쟀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우리 몸을 만졌습니다. 가슴을, 엉덩이를 만지면서 뭐라 적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처녀냐? 한 간부가 제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자 그는 제 턱을 잡아 올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물어봤잖아. 처녀냐고. 예. 입 벌려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는 제 입을 억지로 벌리고 치아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말이나 검사하듯이 말입니다. 옆방에서는 다른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간부들은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당에서 특별히 선발되었다. 영광으로 알아라. 일주일 후 통지가 갈 거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에서 우리 집에 사람이 다녀갔나 봅니다. 문 앞에 빨간 통지서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순희 동무는 당의 부름을 받아 특별 임무에 선발되었음. 19년 10월 15일 평양행 기차에 탑승할 것. 어머니는 그 종이를 보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소리 내어 우시지도 못하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소리 내서 울면 옆집에 들립니다. 들리면 고발당합니다. 어머니는 그저 온몸을 떨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순이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구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영광이 아니라는 걸.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걸. 이웃 김 아주머니가 몰래 우리 집에 오셔서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속삭이셨습니다. 목소리 낮추시오. 벽에도 귀가 있다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방에서 같이 잤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워하시는지를. 엄마, 나 어디 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순이야,
차라리 내가 못생겼더라면, 얼굴이 예쁘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평범한 17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평양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머니는 역까지 따라오셨습니다.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을 뿐입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 어머니는 돌아서서 걸어가셨습니다. 등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는 거라는 걸. 평양에 도착하니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끌려온 여자아이들이 20명쯤 됐습니다. 모두 16에서 18살 사이였습니다. 다들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차는 평양 외곽의 어느 건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곳은 기쁨조를 훈련시키는 비밀 시설이었습니다. 기쁨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정일과 고위 간부들을 접대하는 여자들 말입니다. 첫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에 4명씩 배정됐습니다. 밤새 아무도 잠을 못 잤습니다. 다들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었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우리는 큰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거기엔 하얀 가운이 수십 벌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옷 다 벗고 이거 입어라. 우리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옷을 다 벗으라고요? 여기서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협박했으니까요. 우리는 속옷마저 벗고 하얀 가운만 걸쳤습니다. 그 가운은 너무 얇아서 몸이 다 비쳤습니다. 그 상태로 복도를 따라 다른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방에는 산부인과에 있는 것 같은 진찰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여자가 한 명 서 있었고 옆에는 남자 간부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한 명씩 들어와 검사 받아.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찰대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다리를 벌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2명이 와서 제 팔다리를 억지로 잡았습니다. 힘 빼. 안 아프게 해줄게. 의사는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처녀성 검사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처녀인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팠습니다. 아픈 것보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옆방에서는 다른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요. 싫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자 간부들은 담배만 피우며 지켜봤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보듯이요. 검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제 손에는 피 묻은 휴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은 전신사진 촬영이었습니다. 가운도 벗고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면, 옆면, 뒷면, 마치 상품 사진 찍듯이 말입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제 영혼도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체중을 쟀습니다. 키를 쟀습니다.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를 쟀습니다. 한 간부가 줄자로 제 가슴을 재면서 이건 좀 작은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몸에 흉터 있으면 안 돼. 점도 너무 크면 안 돼. 살도 너무 쪄도 안 되고 너무 말라도 안 돼. 간부는 마치 소나 말을 고르듯 우리를 평가했습니다. 그 옆에서 다른 간부는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다 끝난 건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20명이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한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도망칠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면 가족이 죽는다는 걸. 여기는 담장이 높고 경비가 삼엄합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춤추는 법, 노래 부르는 법, 술 따르는 법, 말하는 법, 웃는 법,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한 강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당을 위해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지도자 동지께서 부르시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무엇이든. 그 무엇이든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육 일주일째 한 아이가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밤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당을 배신했다. 너희도 배신하면 저렇게 된다. 우리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교화소로 갔다는 소문도 있었고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그 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웃었습니다. 인형처럼요. 저는 그때 17살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1996년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지도자 동지께서 오신다. 강사의 말에 우리는 모두 긴장했습니다. 김정일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었습니다. 마치 상품을 진열하듯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저녁 8시쯤 그가 왔습니다. 주위에는 경호원들이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줄을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너, 이리 와.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을 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노래 불러봐. 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방에 다른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물로 얼굴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우리는 호출됐습니다. 김정일일 때도 있었고 다른 고위 간부들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술을 따랐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받았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동기인 은미가 한 간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은미는 얼굴에 멍이 들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굶었습니다. 벌이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당이 것이다. 강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2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17살 소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있는 인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온 아이들 중 몇 명이 사라졌습니다. 임신을 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교화소로 갔다는 소문도 있었고 낙태를 하다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은미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2004년 봄이었습니다. 은미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미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순이야, 나 무서워. 나 이대로 죽는 거 아닐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은미는 끌려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은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은미가 사라진 후,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제가 임신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가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7년째, 8년째, 9년째,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저는 26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 이제 나이가 들었다.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온다. 너는 지방으로 가라. 지방으로 간다는 건 쓸모가 없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쁨조에서도 나이가 들면 버려지는 겁니다. 새로운 17살, 16살 소녀들이 들어오면 우리 같은 20대 중반은 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17살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구나. 2006년, 10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27살이었습니다. 지방으로 추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10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망칠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평양으로 떠나던 날 등을 떨며 걸어가시던 어머니. 그때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당할지.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내가 꼭 살아 돌아갈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기로요. 죽더라도 자유로운 곳에서 죽겠다고요. 2007년 12월 저는 청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방 배치 전 사흘간의 귀향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 기차였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은 제가 떠날 때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역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앙상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밥 좀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채로요. 저는 창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뭘 한 거지? 평양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우리 동포들은 이렇게 굶어 죽고 있었구나. 청진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와 헤어지던 바로 그 역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10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섰을 때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등도 많이 굽어 계셨습니다. 10년 전 42살이던 어머니는 이제 52살. 하지만 70대처럼 늙어 계셨습니다. 순이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현관에서 30분을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껴안고 울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더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전기는 하루에 2~3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한겨울인데 방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감자를 삶아 오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냉이 밥도 명태국도 없었습니다. 그냥 삶은 감자 몇 개뿐이었습니다. 먹어라. 엄마는 아까 먹었어.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굶고 계시다는 걸. 어머니의 손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얼굴도 살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안 드세요. 엄마는 배불러. 내가 먹어. 저는 감자를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10년 동안 평양에서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과일도 먹던 저. 그 사이 어머니는 이렇게 굶고 계셨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작은 방에 함께 누웠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어머니의 온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순이야, 많이 힘들었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무엇을 당했는지. 어머니는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 우리는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북한 돈과 중국 위안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10년 동안 모았다. 장마당에서 두부 팔고, 김치 팔고, 뭐든 팔아서 모았어.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중국 가거라. 브로커한테 줘. 그리고 살아라. 제발 살아라.
엄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이제 늙었어. 근데 너는 아직 젊잖아. 너는 살아야 해. 자유로운 곳에서 사람답게 살아야 해. 어머니는 제 손에 그 돈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어머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이었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엄마, 엄마는 못 가. 늙어서 못 가. 근데 너는 가야 해. 빨리 가야 해.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러주시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묻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엄마, 꼭 다시 만나요. 통일되면 제가 꼭 다시 올게요. 그래, 그래. 엄마 기다릴게. 꼭 기다릴 테니까. 너는 살아라. 제발. 새벽 4시.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까지 나오셨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10m쯤 갔을 때 저는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우시면서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저는 신의주 근처의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중국으로 사람들을 넘겨주는 브로커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제게 물었습니다. 돈 있어? 저는 어머니가 주신 돈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11시 여기서 출발한다. 늦으면 못 간다. 2008년 2월 15일 밤이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20살에서 30살 사이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브로커가 손짓으로 멈추라고 했습니다. 저 멀리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음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저기 보이는 강을 건너야 해. 근데 조심해. 경비대가 순찰 돈다. 소리 내면 죽어. 브로커의 차가운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뛰지 마. 기어가. 얼음이 깨질 수도 있어. 천천히, 조용히. 밤 11시 반.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네 발로 기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요. 얼음은 미끄러웠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가면 죽음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30m쯤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엎드려. 움직이지 마.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숨도 쉬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추워 죽겠네. 빨리 한 바퀴 돌고 들어가자. 이 시간에 누가 강을 건너겠어. 얼어 죽으려고. 그들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서 불과 1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얼굴을 붙인 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누구든 좋으니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5분쯤 지났을까요? 브로커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가자. 빨리. 우리는 다시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드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제 앞에서 기어가던 여자의 발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으아. 그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가 얼음물 속으로 빠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당겨. 빨리. 브로커와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를 잡아당겼습니다. 간신히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다리는 이미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의 밤 공기에 바지가 순식간에 얼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대가 비명 소리를 들은 겁니다. 손전등이 우리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탕. 총알이 얼음 위를 때렸습니다. 엎드려.
저는 다시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귓가에 총알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는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조금만 더. 저기가 중국이야.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뛰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이었습니다. 경비대가 개를 풀어놓은 겁니다. 개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올라와. 여기. 강둑에서 브로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강둑을 기어올랐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뒤에서 경비대가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안 서면 쏜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국경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땅까지는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성공했어. 살았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구나. 저는 살았구나.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이쪽은 자유였습니다. 저쪽은 지옥이었습니다. 엄마, 저 살았어요. 살아서 자유로운 곳에 왔어요.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중국도 북한만큼이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농가였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브로커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일해야 한다.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야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빚이요? 저는 이미 돈을 다 냈는데요. 브로커는 비웃었습니다. 그 돈, 그건 강 건너는 비용이야. 여기서 사는 건 별도야.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속은 겁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팔아넘길 작정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중국인 남자들이 왔습니다. 농촌 총각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그들에게 우리를 보여줬습니다. 조선 여자들이야. 젊고 예뻐. 마누라로 딱이지. 한 남자가 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여자 얼마야? 5천 위안.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팔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처럼요. 10년 동안 북한에서 물건처럼 살았는데 여기서도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망쳤습니다. 브로커가 잠든 틈을 타서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달렸습니다. 사흘 동안 숲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밤에는 짐승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그대로 죽는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괜찮아? 한국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조선족 사투리였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할머니셨습니다. 북에서 왔구나. 알아. 다 알아. 일어나봐. 우리 집에 가자. 할머니는 저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밥을 주셨습니다. 따뜻한 국밥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 할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를 도와주세요?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우리 할아버지도 북에서 오셨단다. 6.25 때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지.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워하셨어. 그러니 너를 보니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나더라.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게. 할머니 댁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공안들이 조선 사람들 잡으러 다녀. 잡히면 북으로 보내. 그러면 죽는 거야. 조심해야 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으로 송환되면 죽는다는 걸. 탈북자들은 교화소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대부분 죽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여기 한국 목사님이 계셔. 탈북자들 도와주시는 분이야. 만나볼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할머니 댁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 분이셨습니다. 순희 씨, 한국 가고 싶으세요?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평생 숨어 살아야 한다는 걸. 진짜 자유는 한국에 있다는 걸. 네, 가고 싶어요. 험한 길이에요.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가야 해요.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저는 살고 싶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출발합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요. 준비하세요. 할머니와 작별하는 날, 저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아이고, 됐어. 너 잘 살아. 한국 가면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도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는 제게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향해서요. 진짜 자유를 찾아서요. 목사님을 따라 나선 사람은 저 포함해서 7명이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중국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공안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중국인 행세를 하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달쯤 걸려서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 라오스로 넘어갔습니다. 라오스에서 다시 태국으로 가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정글을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뱀도 있고 벌레도 많았습니다. 비가 오면 온몸이 젖었습니다. 밤에는 추웠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중 한 분이 쓰러졌습니다. 50대 아저씨였는데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멈춰 섰습니다. 그 아저씨를 부축해서 함께 갔습니다. 미안하오. 내 때문에 늦어지네.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모두 같은 처지 아니에요. 함께 가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는 걸. 피는 안 섞였지만 같은 고통을 겪은 가족이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에서 목사님은 우리를 한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큰일이 생겼습니다. 태국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었습니다. 여권 보여줘.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여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잡아가. 감옥 보내. 경찰들이 우리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목사님이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 난민입니다.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끝났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다 헛수고였구나.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일주일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북으로 송환될 거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연락한 거였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경찰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상을 했습니다. 사흘 후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대사관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사관 직원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전함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탈북했는지, 중국에서 뭘 했는지.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기쁨조였던 것도, 10년 동안 당한 일들도, 어머니를 두고 온 것도. 조사관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한국 가시면 편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2008년 6월, 드디어 비행기 티켓이 나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순희 씨, 우리 해냈어요. 우리 살았어요. 저도 그 아주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5시간을 날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공항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천국은 아니지만 자유로운 곳이죠.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보호시설로 갔습니다. 거기서 2주일을 보냈습니다. 조사를 받고 건강검진을 받고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줄여서 하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3개월을 보내며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첫날 밤, 하나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고기도 있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이게 사람이 사는 나라구나.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식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3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잠은 마음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인터넷도 처음 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어머니 소식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청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건강하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순이야, 엄마 여기 있어. 빨리 와.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휴전선이 있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순희 씨, 북한에서 힘든 일이 많았죠? 저는 처음에 말하기 싫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기쁨조였다는 게. 10년 동안 당한 일들이. 하지만 선생님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17살에 끌려간 것, 검사받은 것, 10년 동안 겪은 것들.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순희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는 서울로 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28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겁니다. 첫날 밤, 저는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였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용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 좋은 일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미용 학원을 다녔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수료하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미용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샴푸도 했습니다. 조금씩 기술을 배웠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서 빼앗아가지 않을 제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사상을 차리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제사상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올렸습니다. 두부, 김치, 명태. 엄마, 딸은 이제 사람이 되었어요.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엄마가 주신 돈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해요. 엄마. 절을 하며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저는 미용실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말투가 좀 특이하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손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여기 와서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는 고마웠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45살입니다. 미용실에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제 집도 마련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봉사도 합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제 경험을 나눠줍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제가 돌려주고 싶습니다. 가끔 북한 뉴스를 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기쁨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며칠 전 편의점에 갔습니다. 밤 11시였는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라면도, 빵도, 우유도 언제든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밤에도 밥을 살 수 있는 것.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것.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것. 이게 자유구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북한에는 아직도 2,300만 명이 자유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말을 쓰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나뉘어 살아야 합니까? 저는 어머니를 그립니다. 고향을 그립니다. 하지만 갈 수 없습니다. 휴전선이 막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무덤에 절하고 싶습니다. 엄마, 딸 살아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건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북한에 계신 어머니, 그리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